증오가 퍼지는 게 쉽듯이 사랑이 퍼지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저 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예쁜 얼굴 정도면 악마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저는 이제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감상을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과 토론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뭐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 주제는 뭐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은 뭐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다. 뭐 니체 철학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사랑에 대한 얘기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이건 1부의 주제 아니냐? 라고 하지만 저는 2부의 내용도 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얘기로 봤거든요. 각종 상징, 종교적 상징, 그리고 실제 정치적 상징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비빔밥처럼 잘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이야기를 이 벽을 넘어서 나가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철학을 다루잖아요. 뭐 반출생주의도 있고 실존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철학적 주제인데 보통의 만화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하나 등장을 하면은 이거로 쭉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무게보다 철학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보통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진격의 거인을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점이 이야기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 이 정말 무거운 철학들을 가져오는데 이야기 자체의 무게가 더 강하고 무거워서 이 철학들에 매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작가의 천재성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격의 거인은 이런 얘기다. 뭐 이런 거다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얘기하는 게 어떤 아르민과 뭐 엘빈 중에 누구 살릴 거냐 이런 거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스토리 자체. 그래서 스토리의 그 힘이 그만큼 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 만화에 무슨 벽들을 넘어서 나가는 얘기냐 했을 때는 저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벽처럼 이 만화에서 나가는 벽 자체도 3중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마리아, 로제, 시나죠. 세계 파라디스 섬에 있는 벽. 그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자유를 가로막는 벽이에요. 물리적인 자유. 말 그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벽 밖에. 물리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 거인에 막혀서. 그리고 두 번째 벽은 나가봤더니 어떻게 해서든 나가봤더니 바다가 있네. 바다가 있고 그 밖에는 다른 넓은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넓은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어. 이거는 저는 일종의 도덕적인 자유를 가로막는 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증오의 연쇄죠. 이 바다는 숲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숲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나오고. 그 마지막 벽이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그건 결정론의 벽입니다.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냐? 이런 결정론 대 자유의지의 논쟁.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인물들이 뛰어넘어야 하는 벽이 3중 구조인데 이 하나하나가 너무 빡세. 너무 빡세고 너무 강해요. 그리고 거의 결정론의 벽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벽이 등장을 하고 이 벽들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벽인 월마리아, 로제, 시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부를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굉장한 절망감, 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이제 세상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축이 된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절망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제 끝까지 진격의 거인을 보고 나면은 오히려 이때가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왜 행복했냐?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목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거인을 물리치고 벽 밖을 나가면 돼. 이게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목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명확해요.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어도 목표가 명확하면은 그걸 이루든 못 이루든
어쨌든 간에 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을 제일 절망시키는 게 목표, 꿈 이런 게 이루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안 보일 때. 그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뭔지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그래도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엘빈 단장은 더러운 꼴을 안 보고 평화롭게 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화롭진 않죠. 평화롭진 않지만 그래도 그 뒤에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잘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아르빈 대신에 엘빈 단장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쇼츠를 올리면서 굉장히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어, 엘빈 단장이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지만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가면서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파라디섬의 벽들은 뚫고 자유를 쟁취할 방법이 비교적 확실해요. 거인을 죽이고 밖으로 나가면 되고 그래서 조사병단을 결성을 해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사병단이라는 분들은 병사기도 하지만 일종의 학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엘빈도 일종의 역사학자적인 그런 캐릭터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지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적인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인류의 방어자이자 또 인류의 비밀을 밝히는 세상의 비밀을 밝히는 일종의 과학자이자 역사학자의 그런 피겨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벽이 있죠. 두 번째 벽은 이제 바다이자 숲.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까 말했듯이 증오의 연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격의 거인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죠. 벽을 나가봤더니 바다가 있었다. 이 굉장한 절망이죠. 어떻게 보면 파라디섬은 유일한 인류가 아니었고 다른 수많은 큰 곳들이 있었고 그곳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둬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혐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까지는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이에요. 일부까지는. 근데 2부가 나오고 나서는 이 만화가 매트릭스처럼 바뀌어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네오가 바깥 세상에, 실제 세상에 나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레가 나오고 나서는 진짜 뭐 풀릴 수 없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제 증오의 연쇄들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되는 두 번째 벽이다. 작가 또한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넘을 수 있냐,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데 아마도 작가는 이걸 완벽히 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 마지막 엔딩부를 봐도 이제 파라디섬은 결국에 멸망을 하죠. 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땅울림에 대한 보복이냐? 아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전혀 다른 이유로 전쟁을 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우리가 이 숲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숲을 나가는 이야기, 이 증오 연쇄를 끊는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역시 사샤와 가비의 이야기겠죠. 사샤와 가비의 이야기. 저는 아무 여론을 안 보면서 애니를 보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쇼츠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잖아요. 보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웠던 거는 가비에 대한 여론 그리고 프록에 대한 여론이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비는 완전 극혐, 프록은 대장군. 그렇게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해는 돼요. 가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건 작가가 해놓은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여주는 순서만 거꾸로 바꿨으면은 우리는 가비를 사랑하고 에렌을 미워했을 겁니다. 그쵸? 마레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파라디를 보여줬으면 우리는 가비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민족적, 정치적 의식, 분노, 어떤 당위, 이건 정말 선한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이 오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만 시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만 초점을 바꿔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메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격의 거인이 너무 좋았던 게 시청자가 그냥 이야기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개념과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냐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 감정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샤가 난 너무 좋아. 왜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사샤를 봤잖아요. 사샤가 그리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외형도 성격도 모든 게. 그리고 사샤가 그 친구 이름 뭐냐? 사샤가 구해준 친구 이름 뭐지? 카야? 카야를 구해주는 그 장면은 진격의 거인 전체에서 역대급 명장면 중 하나로 할 정도로 정말 카타르시스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엄청난 몰입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을 죽인 이 아이에 대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갈수록 변하고 회개를 해. 그러면 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우리한테 시험을 하는 거죠.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의도된 장치예요. 제가 봤을 땐 이 순서가. 근데 그 모범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제 롤 모델까지. 사샤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샤가 죽은 이유는 숲을 헤매다가 죽은 거라고.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숲을 헤매다가 죽은 거다. 이 숲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증오의 연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아니 모든 짐승들이 태어나서 이 세계 자체가 약육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조차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계속 보여주거든요. 에렌이 미카사를 살려줄 때도 그렇게 나와요. 미카사가 그 장면, 강도들이 살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매번 봤던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벌레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장면.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매번 봤던 장면인데 그걸 다만 인간이 하고 있는 걸 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자연의 약육강식이고 숲 안에 있는 어떤 잔혹한 방식인 거죠. 잔혹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방식인 거죠. 인간에게 도덕성이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인 거죠. 사샤의 아버지는 그거를 이제 숲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숲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 배고프니까 잡아먹고 또 뭐 자기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숲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증오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레군 장군이 한 연설에서도 그게 드러나는데 아이들에게 혐오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증오의 역사를 물려줘서 안 된다.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만화를 뭐 구구 아니면은 이제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는 지나치게 겉핥기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는 반전주의자에 가까워요. 네, 작가는 너무 명확하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길의 끝은 허무주인가요? 숲의 밖에서는 뭐가 있는지 이제 그 숲 밖을 나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 거죠. 예를 들어 에렌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숲의 적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게 에렌의 해결책으로 보이는 거고 이제 지크의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죽는 거죠. 지크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크의 사상은 좀 헷갈려요. 왜냐면 지크의 에레디아인 안락사 계획은 이제 현실의 반출생주의와는 좀 다르거든요. 맥락이 굉장히 달라요. 맥락이 굉장히 다르지만 마지막에 지크랑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크는 반출생주의자에 더 가까워 보여요. 현실의 반출생주의. 왜 그러냐면 결국에 제가 지크라는 인물을 해석했을 때는 본인이 가진 어떤 허무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에르디아인 안락사 계획, 평화를 위한 거다. 세상의 전쟁을 멈추기 위한 거다. 라는 어떤 명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여요. 작품의 결론은 숲에서 결국 나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숲에서 나갈 수 없어도 노력해야 된다가 작품의 주제예요. 이거는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네. 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치면.
나갈 수 없어 보이지만 나갈 수 없어 보이는 거 맞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징역의 거인의 세상보다 더 얽히고 설킨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많은 폭력의 연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가야 된다. 최소한 노력해야 된다. 장이 그 모닥불 장면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어 보여도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복음에 좀 입각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숲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전체가 숲이거든요. 숲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인간 전체가 어떤 약육강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어떤 그런 짐승적인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원죄론 같은 걸로도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이 가진 사람들이 짐승처럼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이 숲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숲 밖을 나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숲 밖을 나간 세상은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숲 밖을 나가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노와 증오와 증오의 연쇄가 다 끊어진 그 세상, 어떤 이상향,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상상만 해볼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곧 숲 밖의 세계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죠. 물론 작가가 뭐 그런 기독교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발견될 수 없는 어려운, 그러나 그곳으로 계속 나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샤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죽게 한 그런 자에 대한 용서. 결국에는 예수를 우리가 죽게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칭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코니에게 보여준 아르민의 행동이 있어요. 이제 코니가 발코를 데리고 자기 엄마를 살리려고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아르민이 어떤 말과 논리로 이 친구를 막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근데 아르민은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최선이지만 제일 하기 힘든 행동. 자기가 그 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완전 명장면으로 잘 안 여겨지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이. 그 어린아이를 죽이지 마라라고 이제 어떤 도덕적 당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론적인. 현실에서의 코니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논리죠. 역부족인 논리.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 코니는 인류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내 엄마도 못 살려?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름이 품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적국의 아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희생시켜서는 안 돼라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보편적 도덕이란 거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보편적 도덕이라는 게 너무 약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이 상황에서도 너무 약하잖아요. 그 당위가 너무 맞는 말이지만 어렵다는 거죠. 적용을 하기에는. 설득이 안 되죠, 그게.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 도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아르민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게, 대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복음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게 해결이 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도 안 죽게 하고 코니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걔 엄마를 살려주는 거야. 증오의 연쇄, 숲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풀 수 있는 어떤 단초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단초들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맞물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시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아르민의 희생 같은 거. 자기 희생.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원죄론입니다. 제가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셨으면 알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죄론에 대해서 보통 보수적인 교회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전 잘못된 원죄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옳게 된 원죄론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원죄로는 과거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우리도 그 연대 책임이 있다. 이게 저는 잘못된 원죄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잘못되지려면은 너한테만 그런 게 있어. 난 아니야. 너한테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안에. 갑이랑 누구가 대화할 때였지? 어쨌든 막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걔를 죽인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테러했기 때문이고 아니야 그거 뭐 막 니네가 먼저 와서 벽 부수고 막 그랬잖아. 아니 너네는 2000년 전에 그거 부쉈잖아. 그 조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에게 그런 연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원죄론이에요. 근데 옳게 된 원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로 등장을 해요. 뭐냐? 장의 대사에 나오는 거죠. 너 안에 악마가 살듯이 내 안에도 악마가 살고 있어. 우리 다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보자. 이게 옳게 된 원죄론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가져야 되는 원죄론이에요. 우리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자가 아니라 서로 이해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원죄론을 보고 연좌제 아니냐 뭐 사람을 그렇게 날개를 꺾고 그리고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막 비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거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 스토리 내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옳았어. 네가 잘못했잖아. 계속 이렇게 나왔으면은 라이너와 장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 솔직히 월마리아 부수고 우리 민족 유린한 거 악마짓 맞아. 너 악마야. 근데 내가 말해 가서 테러한 것도 악마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은 이런 증오의 연쇄를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단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모닥불 장면에서 아름답게 보여줬다 생각하고 물론 그래서 바로 해피하게 뭐 용서가 되고 너무 다 이해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장이 라이너를 좁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부터 서로 동일시되고 나중에는 장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조사병단이니까. 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다. 너도 나와 같고.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해야죠. 서로 나도 나쁜 놈이야. 나도 나빴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서로 대화가 계속 필요한데 왜냐면 너무 큰 어떤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가 입체기동 장치 뺏기고 거인한테 잡아먹기 전에 이렇게 절규를 하잖아요. 우리 아직 충분히 대화해보지도 않았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나를 죽이는 애들한테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하는 외침이 우리 아직 충분히 대화해보지도 않았잖아.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충분히 대화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대사에는. 그러니까 작가는 계속해서 이게 너무나 어렵지만 시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아르민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지도 얘기하고 가서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대화를 해보자. 말에 가서 대화를 해보고 대화로 풀어보자. 근데 그게 이 만화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약해도. 이제 거벤져스는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죠.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합니다. 이제 모닥불 안에서 마치 이제 교회 회계 모임하듯이 수련회 둘째 날을 같이 해요. 그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뭐 접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그대로 뭐 정치적인 그런 상징으로 넘어가자면은 신생 에르디아 제국 그 파라디 섬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처럼 보이는 거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어떤 상징들을 갖다 썼어요. 근데 이 만화의 굉장히 좋은 점은 1대1 상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많아요. 이제 나열하자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의 악마가 나무 아래서 시즈 유미르한테 그 과일 주는 장면, 그거 에덴 동산이죠. 하와한테 뱀이 선악과 먹으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에덴 동산과 이렇게 직접적 연결을 할 수 있나요? 그 장면을? 못합니다. 시즈 유미르가 있었던 그 로마 제국,
완전 그냥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이에요. 그 장면은. 그렇다고 로마 제국의 역사와 그대로 1대1로 연결할 수 있나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는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장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파라디 섬은 북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발전이 낙후돼 있어요. 근데 강력한 한방을 숨겨놓고 있죠. 핵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죠. 북한이죠. 네. 그리고 말에는 미국으로 볼 수도 있고 영국으로 볼 수도 있고 서구 세계 전체로 보이기도 하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 뭐 한일 관계로 해석하는 사람은 말해를 한국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요소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다는 것은 그것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듯이 1대1로 이거는 스탈린, 이거는 뭐 소련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치 독일과 유태인의 관계도 보여요. 리벨리오 소용소는 누가 봐도 유태인 소용소죠. 그들이 받는 어떤 대우나 이런 걸 봐도. 그러면은 도대체 파라디섬은 무슨 나라를 표징한 거냐? 없어요. 그냥 다 이런 점은 이거와 비슷하고 이런 점은 이거와 비슷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이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그거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도 좋게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 일본은 이래서 안 돼, 뭐 미국은 이래서 안 돼,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뭐 이거는 가미가제를 미화하는 거야, 이거는 뭐를 미화하는 거야, 이 제국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지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을 녹아들지 못하고 현실의 이야기를 계속 덮으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물론 작가가 어느 정도 그렇게 보라고 이제 흥미 요소 또 적용 요소로 그거를 갖다 쓴 건 맞아요. 만약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대1로 그거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작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거나 작가의 어떤 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백하게도 작가는 그런 걸 의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모두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증오의 연쇄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 도대체.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답이 이 만화 안에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적어도 그건 보여준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어떤 작은 집단에서의 이해, 작은 집단, 심지어 서로가 원수일지라도 서로 죽고 죽이던 원수일지라도 작은 집단 안에서 근데 국가 대 국가 말고 정말 작은 집단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증오의 연쇄 끊을 수 있다. 사샤 아버지가 끊었죠. 장과 라이너가 끊었죠. 개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르민처럼 희생하는 마인드로 그리고 옳게 된 원죄론으로. 증오가 퍼지는 게 쉽듯이 사랑이 퍼지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저 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예쁜 얼굴 정도면 악마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파라디섬과 마레가 서로를 악마로 여기고 그렇게까지 싸우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전의 맹세도 필요하고요. 역사 왜곡도 필요하고요. 세뇌도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애들을 전쟁터에 몰아놓고 세뇌를 시키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지 증오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죽도록 증오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전파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랍스터 요리해주고 이제 예쁜 얼굴로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맛있게 먹어주고 당신은 천재예요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어울리는 몇 장면 그것만으로도 이해하고 아,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악마 아니구나. 가비 어떻죠? 몇 명 겪은 거예요. 가비가 파라디섬의 모든 사람들을 겪어보고 아, 이 사람들 악마 아니야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파라디섬 안에도 악마가 있어요. 악마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카야를 만났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몇 명 만난 거예요. 한 가족 만난 거예요. 한 가족. 근데 가비는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평생 가져온 어떤 세뇌를 풀어버리잖아요. 평생 이 사람들 다 악마야 라고 생각했는데 몇 명 만난 것만으로 이 섬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왜냐면 항상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아 진짜 사람들이 서로 막 혐오하고 서로 싸우는 거는 너무 쉽고 뭐 예를 들어 기독교인 입장이라고 하면 아 기독교 욕먹는 거 너무 쉽고 막 복음 왜곡되는 거 너무 쉽고 너무 막 세상이 막 잘못되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막막하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끔 있잖아요. 가끔 비신자인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뉴스들을 보고 이 여론을 보고 기독교를 좋게 생각할 수 있어. 너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항상 무조건 얘기하는 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걔가 기독교인이야. 그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을 얘기해요. 한두 사람 때문에 나는 복음에 아무 거부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반성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쉬운 건데 우리가 이걸 못했나? 우리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더 넓혀서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요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 항상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말하면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거는 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걸 수도 있고 경험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도 몇 명 보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나에게 한 행동이 나빴어. 그러면 아, 이 사람들 안 돼. 아, 얘네는 앞으로 걸러.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집단으로 보고 저 집단은 안 돼. 쟤네 이래서 안 돼. 좌파는 안 돼. 우파는 안 돼. 일찍 안 돼. 이찍 안 돼. 한남 안 돼. 한야 안 돼. 조선족 안 돼. 문신충 안 돼. 뭐 전라도 안 돼. 경상도 안 돼. 개인 차원은 그런데 역사는 진보하고 있나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도덕적인 진보가 계속 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는 많아요. 스티븐 핑커의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아니면은 팩트플릭스 이런 책들 읽어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개개인의 차원, 작은 공동체의 차원에서조차 그런 거를 온전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이제 라이놀드 니버라는 이제 사회적 신학자가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들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은 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이해, 관용, 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회가 되면 비도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굉장히 1차원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 그 대책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을 우리가 멈춰야 되느냐? 아니겠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에 되고 하면은 그게 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지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지나친 이상론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게 진격거인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 부분들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지크의 선택과 에렌의 선택 그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크 예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지크 예거의 에르디아인 안락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1차적으로 봤을 땐 완벽해 보입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냐면 이제 에르디아인만 거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정말 이과적으로 간 거예요. 에르디아인만 거인 될 수 있어. 근데 거인의 힘은 세상을 평화롭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거인의 힘이 있는 애들을 다 죽이면 돼. 그러나 죽이는 건 나쁘잖아. 죽이면은 고통스럽잖아. 그럼 애를 못 낳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거인의 힘이 사라지고 아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파라디선 공격할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땅 올림을 하자. 나 우리 핵무기 있다? 라는 거 이제 과시해서 이제 못 건드리게 하자. 해서 그 기간 동안 버티고 그다음에 다 같이 죽자. 이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작동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크 에거의 목표는 평화잖아요.
세상에서 거인의 힘을 없애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택하려면.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인이 다 사라져도 똑같이 인류가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래가 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선택인 거잖아요. 고귀하게 우리가 다 안락사돼서 죽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크예거는 오히려 이상주의적으로 보인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거인의 힘만 없어지면 모두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 작가가 계속. 우리의 세계에는 거인이 없잖아요. 아홉 거인도 없고 시주 유미루도 없잖아요. 없지만 죽어라 싸우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은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크는 무기가 문제라 생각했어요. 거인의 힘이 문제라 생각했어요. 근데 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부직갱이만 있고 돌멩이만 있을 때도 서로 쳐 죽이면서 살았거든요. 인간은. 그 인간의 어떤 성정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지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량살상 무기들이 나오면서 죽이는 그 스케일이 달라진 건 맞죠.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수많은 무기들이 발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랑 생각이 달라서 저들을 죽인다라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민이 처음에 인간을 죽여보고 고뇌를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거인을 이 벽 밖으로 나가는 인류를 위해서 거인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는 거야. 서로 몇 명 안 죽였어요. 근데도 그거랑 전 세계적인 전쟁이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크예거의 안락사 계획은 일단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지나치게 나이브하다라는 게 있고 이거는 되게 부수적인 걸 수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만 남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회에 그 사회 안에 각종 리스크와 문제는 고려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는 알잖아요. 저출산 문제 이런 거를 우리 알잖아요. 뭔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큰 건데 그거는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에렌이 결정적으로 이 계획에 반대한 이유는 히스토리아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히스토리아가 자녀들을 마구 낳고 걔네들한테 이제 13년마다 계속 이제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아 집안의 비극, 그 희생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에렌이 그렇게 했고. 근데 여기서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지크예거의 안락사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크예거의 안락사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지크라는 캐릭터와 살아온 그 과정을 봤을 때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출생주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지크예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에르디안이 죽어서 거인의 힘 없애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부차적인 문제예요. 지크예거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남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왜 그러냐? 지크예거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사랑을 받지도 못했죠. 아무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아르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보이죠. 완전히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약간 유전적 결정론까지 얘기할 정도. 리처드 도킨스가 떠오르는 이기적 유전자를 막 얘기를 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크와 에렌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차이입니다. 예,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 에렌의 엄마는 에렌을 보면서 이제 태어난 것만으로 이 아이는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크의 엄마는 지크를 한 번도 사랑의 눈, 얘가 태어나서 너무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로 본 적이 없죠. 얘는 수단인 거야. 에르디아 복권을 위한 그냥 수단이지 얘는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는 아니야. 얘가 만약에 그 에르디아 복권에 실패하면 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서.
그 소중함이 없는 거죠. 태어남 자체에. 그러나 엄마 차이. 에렌 엄마는 에렌이 태어난 것만으로 너무나 아름답다. 그 연설을 하는데 그 병사에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너무나 이제 멋집니다. 에렌은 그런 사상을 물려받았어요. 에렌은 태어날 때 그리샤 예거가 넌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맨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에 묶여버립니다. 얘도. 그러나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간에 얘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사는 것도 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얘는 이상한 뭐 세뇌 교육도 받지 않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고 벽 밖을 나가려는 이유도 태어났으니까라고 얘기합니다. 네, 태어났으니까 벽 밖에 나간다. 얘는 그냥 인생 자체가 자유야. 나가야 돼. 왜 갇혀 있어 우리가? 그 정도로 얘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지크의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완전 반대. 지크는 목적으로서 키워졌어.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 왜냐면 그 목적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거든.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깬 건 이제 아르민의 이제 캐치볼 연설. 아르민의 캐치볼 연설이 그거를 깨줬죠. 결국에는 그 엘빌의 연설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도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어떤 까미적인 사르트르적인 그런 실존주의적 사상으로 이거를 깬 거죠. 그래서 이제 지크가 공 던지는 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아 그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준 거였구나. 캐치볼을 또 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도 좋다. 그리고 이제 리바이한테 어그로 끌면서 나와서 날씨도 너무 좋네. 미리 알았더라면 좀 인생을 나도 즐겼을 텐데. 너무 목적적으로 살았어. 너무 목적을 위해 키워졌고 13년 만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짊어졌어. 근데 또 굉장히 너무 입체적이고 재밌는 거는 엘빈조차 자기의 그 연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기꾼적인 연설을 해서 병사들을 다 데려가서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그 위대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덜 놀랍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엘빈이 그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다.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의미를 다음 사람들에게 맡긴다. 실존주의적인 연설을 해서 병사들을 결국엔 사지에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엘빈이 스스로를 이제 사기꾼으로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짐승 거인을 향해서 뛰어가는 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엘빈의 본심은 지하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엘빈의 본심은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역사학자로서 이 진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엘빈은 죽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엘빈은 육체적인 아픔에 통달한 초인입니다. 팔이 뜯기든 뭘 하든 라이너랑 눈싸움하는 장면 알죠? 네, 월마리아 벽 위에서 라이너랑 눈싸움합니다. 라이너가 그냥 파리 잡듯이 그냥 한번 팍 하면 끝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이너를 오히려 패왕색의 패기로 쫓아내버리죠. 그런 거 봤을 때 엘빈은 물리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빈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죽는 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싫지만 병사들에게 연설해서 같이 뛰어가야 하는 그 상황.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여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엘빈의 연설 자체를 본인이 사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상황에서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가 평생 믿어온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얘기했겠죠. 또 그 부분이 되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매력 포인트거든요. 저도 지금도 싫어하진 않지만 한창 까미나 사르트르의 책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 엘빈의 연설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비장함이 있어. 세상에 의미도 없고 우리 여기 던져졌는데 이 세상에 본질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무의미하냐. 우리가 의미를 창출해야 된다. 멋지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지닌 어떤 인간적인 매력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보여준 것 같고요. 에렌의 땅올림 계획 드디어 왔네요. 에렌의 땅올림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에렌의 땅올림 계획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작품 안에서도 나옵니다. 거벤져스. 너무 나이브해 보이지만 이게 결정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류의 80%가 죽는 거 말이 되냐? 한지가 말하잖아요. 뭐가 어찌 됐든 학살을 정당화할 수 있냐?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성정이라면 그것이 일단은 가장 큰
반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반대는 뭐냐면 프록에게 그 희주를 감은 그 여사님, 그분이 한 말이 있죠. 그래서 마레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이 파라디섬이 인류가 돼서 그 안에서 싸울 거다. 근데요, 그거는 이미 이 작품 안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파라디섬이 곧 인류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도 그 안에서 싸울 음모와 암투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지도층은 밑에 애들 내몰고 25만 명 죽이고 월말이야 내보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미 파라디섬 안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세계관이 확장된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을 다시 파라디섬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줄이면 일기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있어서도 어떤 해결이 되지 못한다. 작가가 이 말을 왜 넣었냐? 어떤 파라디섬 쪽의 입장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 올림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꾸. 한지는 그게 도덕적으로 절대 옳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희주를 감은 사람은 실효성도 없다고 이제 반박을 해요. 그리고 그 반박들이 너무 옳아요. 네, 옳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품을 보고 나서 프록에 대한 옹호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당황했어요. 이게 밈처럼 안 보여요. 그냥 처음에는 밈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예거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독교적으로 세뇌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기독교적으로 세뇌된 사람이어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건가? 역지사지 해보면은 사실은 내가 파라디섬 사람이었어도 예고파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 사람들은 프록을 대장군이라고 여기지? 하고 또 미워하면 사실은 저도 진격의 거인을 헛본 거죠. 예. 프록이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도 엘빈의 연설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어서 엘빈이 만약에 아르민 데이지 살았으면은 프록의 역할을 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는 프록이 엘빈 단장의 연설을 자기 맘대로 받아들였다 생각해요. 이 세계관 안에서 조사병단의 단장들은 조사병단의 정신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조사병단의 본분, 정신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신조 사사케오를 하는 대상, 그게 뭐냐면 인류입니다. 인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병단은 파라디섬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사병단은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심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조사병단에 대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조사병단은 인류를 위해서 심장을 바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애가 크겠어요. 애초에 조사병단에 입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표본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 인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던지고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초인적인 도덕성, 자기 희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지가 정확히 말해주는 거죠. 벽 밖의 세계가 있음을 모르고 죽었던 조사병단 동료들이 살아있었더라도 걔네가 쪼잔하게 파라디섬만 잘 살면 된다고 말했을까? 아닐걸? 이라고 말하고 작가가 거기에 완전히 이제 결말을 꽂아주는 게 뭐냐면 한지의 죽음 후의 장면이에요. 한지에게 엘빈이 넌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한지를 옹호하죠. 비행정은 잘 떴다. 애초에 엘빈이 아르민 대신 살았으면 프록처럼 행동했을까 아닐까 한지처럼 행동했을까 이 논란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품 안에서는 엘빈이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너무 명확하게 여러 가지 장치와 대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엘빈이 프록처럼 할 거였으면 한지가 그 죽은 뒤에 엘빈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파라디섬 살아야 되는데 뭐하냐? 한지가 그러잖아요. 에렌 이 빡가가 하면서 막 그래 천천히 들어줄게 고생했다. 이게 뭐겠어요? 그렇다면 엘빈은 왜 그런 사람일까? 엘빈은 왜 만약에 살았어도 한지처럼 행동할 사람일까? 아까 말했듯이 조사병단 자체가 인류에게 심장을 바친 사람이고 인류라는 개념에 바친 사람이에요. 파라디섬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류는.
인류를 위해 심장을 바쳤는데 갑자기 이게 유일한 인류가 아닌 걸 알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정의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류는 말 그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심장을 바치는 게 조사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직히 프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느꼈을 거예요. 예거파의 신조 사사케오는 공허합니다. 감동이 없어. 그 엘빈 단장이 애들에게 했던 그게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다른 편을 죽이더라도 우리 편이 살면 된다. 어떤 이기심이 거기 안에 조금이라도 섞인 신조 사사케오여서 그래요. 근데 엘빈 단장의 신조 사사케오는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프록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엘빈의 사상을. 엘빈이 파라디섬을 위해서 싸웠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빈이 살았으면 땅울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엘빈을 오해한 거죠. 이 모든 맥락에서 굉장히 울림을 주는 그 명대사가 그거입니다. 장이 마지막에 라이너를 살리면서 라이너를 잡고 말하잖아요. 우린 포기를 모르는 조사병단이니까. 왜 라이너한테 우린 조사병단이라고 했겠어요? 조사병단이 애초에 뭘 하는 집단이냐? 조사병단은 인류를 살리는 집단이에요. 근데 인류를 살리고 있잖아요. 파라디섬만 위해서 지금 이 땅울림을 하고 있는 애들을 막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너와 장은 둘 다 조사병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애초에 조사병단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론적인 인류애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초월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벽인 이제 결정론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결정론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고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작가가 결정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작가는 양립론자예요. 자유의지론이 있고 결정론이 있고 사실은 가장 많은 철학자들이 현재에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 양립론인데 양립론은 뭐냐면 100%의 자유의지와 100%의 결정론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의지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결정론과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립론을 너무 잘 보여준 게 이 진격의 거인이거든요. 사실 이 만화를 실존주의적으로 풀 수도 있고 어떤 니체의 철학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와 초인 그리고 영혼 회귀 막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아르민과 지크의 대화를 뭐 아모르 파티로 푸는 사람들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적으로도 풀 수 있고.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자유 예찬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완전 진정한 결정이 전혀 없는 자유의지는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문의 어떤 대세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작가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예찬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양립론에 대해서 긍정하는 방식을 띠고 있어요. 양립론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미카사가 에렌을 죽이기로 결정이 돼 있어. 무슨 수를 써도 이건 바꿀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왜 미카사가 에렌을 죽이게 됐는가? 왜 그런 미래가 결정됐고 왜 진격의 거인 능력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됐는가는 미카사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결정됐어. 근데 결정된 이유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나와요. 에렌이 땅울림을 한 이유는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유에 속박돼서 자유를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의 선택으로 자유로운 바다 밖에 인류가 없는 그런 풍경을 내가 보고 싶었다.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립론은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진격의 거인의 능력만 없었으면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결정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결국엔 그거는 자유지만 따라가는 세상과 이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립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모든 게 완전 그냥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게 그냥 시조 유미로의 음모에 의해서 아니면 대지의 악마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에는 각자의 선택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거가 그런 테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에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르민이랑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고 싶었어. 내가 자유를 바라고 싶었어. 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바보에게 너무 큰 힘이 맡겨진 게 문제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힘을 맡겨줬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엘렌은 자기의 결정이 계속 모여서 일어날 결과를 그냥 봤을 뿐인 거예요. 내 결정과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내가 결국 하게 될 일을 그냥 스포를 단 거예요. 스포. 그것도 일종의 결정론이긴 하죠. 그러나 양립론이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1분 동안 볼 수 있다고 치자. 그걸 본다고 해서 내가 그 20년 뒤로 가는 그 길이 완전히 고정되고 내가 이제부터 아무 선택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선택으로 갈 미래를 스포 당한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립론이고 그 양립론을 이제 철학자들도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짜 완벽한 미래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자유의지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제한된 자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양립론이고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조의 능력 이런 거는 또 철학에서 시간의 비이론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흐른다라고 보는 거는 시간의 A이론이라고 하고 시간이 결국에는 이런 블락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동하는 것뿐이다. 이게 이제 시간의 비이론이고요. 그런 거를 일단 현대 철학에 맞춰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유의 찬이라면 왜 얘네는 자유의 노예가 됐냐? 저는 자유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만화에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 A, 자유 B라고 부를게요. 자유 A, 자유 B. 자유 A는 물리적인 자유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벽 밖에 나가고 싶어. 그럼 벽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유 A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그 IS에 의해서 파리에 테러가 있었잖아요. 파리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파리 시민들이 이제 막 시위를 하면서 자유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 구호로. 자유, 자유, 자유. 근데 이 자유라는 거는 결정론 자유의지 얘기할 때 그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그 시위도 하는 거고 자유의지를 갖고 그 테러를 뭐 피할 수도 있었고 자유의지를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물리적 자유. 우리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자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협소한 자유예요. 이거는. 협소하다기보다는 좀 층위가 다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론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아닌 거죠. 근데 자유 B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결정론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자유의지.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내일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는다. 이런 결정,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우리나라가 너무 막 망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먹을 돈도 없어. 그래서 밥을 먹을 자유가 없네. 이거는 자유 A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유 A와 자유 B가 같이 나와요. 이 안에는. 그럼 LN은 뭐냐? LN은 자유 A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어렸을 때부터 자유 A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 그래서 그 자유 A 때문에 거기 종속돼서 자유 B를 잃은 존재예요. 자유의 노예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내 미래를 봤더니 파라디섬의 자유를 위해서 땅올림까지 할 사람이야. 스포를 당했어. 그래서 나는 자유의 노예가 된 거야. 자유 A라는 개념의 노예가 된 거야. 벽 밖을 나가고 싶고 아무도 없는 바다 풍경을 보고 싶고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작가는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 A를, 물리적 자유를 그토록 원해서 계속 자발적 선택을 이어나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낸 거라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자유 B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난 자유 A를 추구해서 계속해서 선택을 했어. 그래서 결국
누가 봐도 안 좋은 선택이 나왔네. 땅울림이랑 결과 나왔네. 그러나 그거는 내 자유 B를 활용한 선택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양립론의 결론,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제가 기독교 채널이니까 신학과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자주 주장하는 몰리니즘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몰리니즘은 뭐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진결경과 거의 비슷한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게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뭐 모든 거를 예정한 거라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어딨냐 이런 신학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몰리니즘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격여인의 에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 거죠. 에렌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성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결정된 미래로 갈지 그런 걸 막 조성을 합니다. 근데 조성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조성된 환경 안에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자유 자체가 제한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유를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걸 만져가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몰리니즘이라는 신학이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완벽한 자유가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념적으로는 철학적인 양립론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유의지도 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엔딩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부 내용들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세부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알기로 선택을 안 하는 이상. 예를 들어서 성경을 봐도 어쨌든 엔딩이 스포가 돼 있잖아요. 땅울림 엔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의 끝이 이제 스포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결정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발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사소한 선택들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이 돼 있다 해도 아무도 모르거나 아무도 모르면 사실상 저는 결정이 돼 있다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케노시스 이론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알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왜냐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 한 분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거는 결정론적인 세계가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케니 아커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노예였던 거야. 무언가를 믿고 그 신념으로 계속 살아갔던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주제에 대한 스포기도 하거든요. 모든 인물들이 하나하나에 전부 이제 빠져서 에렌은 자유의 노예였고 미카사는 사랑의 노예였죠. 그런 것처럼 계속 무언가 어떤 개념의 노예가 돼서 나의 자유가 그것 때문에 계속 결정이 되어 가는데 시조 유미르도 마찬가지였죠. 시조 유미르도 사랑의 노예였어요. 여기서 이제 시조 유미르와 미카사를 중간에 이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후반부에서 갑자기 분량이 뚝 떨어지신 히스토리아예요. 히스토리아는 굉장히 암울한 과거를 겪었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히스토리아는 어릴 적 동화책으로 시조 유미르와 비슷한 그 크리스타의 내용을 접해요. 동화책으로. 그리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히스토리아는 그거를 연기합니다. 시조 유미를 연기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랑을 받고자 해요. 히스토리아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노예였던 거예요. 나중에 친구 유미르의 말과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극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조 유미르 그리고 히스토리아 그리고 미카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거죠. 노예가 되는 게 사랑이다.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건데 결국에는 시조 유미르가 보고자 했던 것은 미카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미카사가 이 사랑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떤 자유를 얻느냐. 이런 걸 보고 자기도 거기에서 같이 대리만족, 일종의 대리만족을 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성불을 하려고 한 거죠. 에렌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미카사에게 선물해준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유 A가 아니에요. 팔라디 섬의 평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자유 B 그런 자유입니다. 왜냐면
에렌은 미카사가 자기 목을 자를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본 미래야. 스포를 당했어. 그러나 미카사가 왜 자기 목을 자르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르민이랑 얘기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미카사가 결국에는 자기 목을 쳐야 끝나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까? 에렌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포를 당했지만 미카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미카사가 나를 미워하게 하면은 결국엔 나를 죽이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미카사는 사랑해서 죽입니다. 에렌을. 사랑해서 죽여요. 그게 에렌이 못 봤던 거예요. 에렌이 몰랐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카사는 어떤 진정한 자유의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닌가. 양립론적 자유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카사는 사랑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의 노예도 아닌 거죠. 왜냐면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절대.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 숭고하고 자유로운 행위예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랑이죠. 유전자 결정론에서도 벗어나 있고 에렌이 본 미래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어떤 특정 행동에 얽매이는 있는 그런 노예 상태를 벗어난 거다. 그리고 그거를 시조 유미르가 너무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시조 유미르가 그걸 보고 성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도 떠올리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프리츠 왕이 죽을 때 대신 죽어주지 않는 그 과거를 떠올리죠. 거기서. 네. 그래서 이 만화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예찬이라고 본 거예요. 저는. 완벽한 결정론에서 벗어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립론적인 자유. 심지어 아커만 자체가 이제 거인의 힘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상징적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엔딩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카사는 결국 자유의 여신이다. 이 세계관 안에서. 그래요. 많은 또 상징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상징을 분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것들을 다 상징을 가져와서 짬뽕을 시킨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지입니다. 그 한지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가장 이 인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왔을 때는 굉장한 감동을 느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주받은 이 끔찍한 잔혹한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즐긴 사람이다. 거의 사실상 초인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낙타 사자를 거쳐 아이가 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즐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 이 거인에도 불구하고 뭐 즐거운 순간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인 때문에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은 이 세계관 전체에서 안지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거인을 미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제 거인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하지만 즐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인류는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학자 그 자체죠. 과학자 자체고 그 뒤에는 엘빈 때문에 조사병단의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어쨌든 이 한지는 유일하게 즐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얘기만 할 때도 이제 개그도 칠 수 있었고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 거인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탄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 보면은 한지의 그런 오버스러운 행동들을 봤을 때 약간 인지 부조화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얘가 너무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거인을 막 좋아하는 척, 괴짜인 척, 인지 부조화적인 행동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을 마지막에 없애준 게 마지막으로 초대형 거인들을 썰러 가면서 거인들을 보며 와, 야빨이 거인은 스파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아, 얘는 정말로 진짜 즐겼구나. 거인이 있어서 즐겁구나. 거인이 있어서 힘겨웠지만 즐겁구나. 정말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지, 리바이, 엘빈이라고 했을 때 기여도로 따졌을 때 저는 한지가 이 둘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지는 정말 많은 걸 만들었어요. 뇌창도 만들었고요. 거인 연구도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인류에 너무 큰 보탬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초대형 거인을 혼자서 15마리를 썰어버리면서 이제 리바이를 제외하고는 최대의 주사병단 업적을 남겼죠. 초대형 거인 15킬. 말이 됩니까? 무력으로도 내가 리바이 다음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정말 예.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좀 이제 버프를 받은 게 있겠죠. 마지막 장면에서 좀 이제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초대형 거인 15킬을 이제 쥐어준 건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KDA 업적으로 따졌을 때 리바이 다음 가는 업적을 이뤘다. 무력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한지는 초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지가 죽으러 가는 장면은 거의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리바이가 거기서 신조 사사케오를 해주는 그 장면은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피규어를 사고 싶었다. 그 리바이가 이 심장을 바쳐라 해주는 그 장면, 그거를 피규어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와, 이걸 사서 진짜 우리 집에 놓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좋은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명장면 월드컵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 계속 돌려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그리고 부금도 너무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안 삼 이러는데, 안 산 이유는 38만 원이었기 때문에 안 산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38만 원은 너무 심하죠. 38만 원의 노예인 거죠. 결정돼 버린 거죠. 근데 저는 작가가 어느 정도는 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비판한 노예 도덕도, 그리고 니체가 밀고 나간 어떤 위버맨시적인 태도도 모두 어느 정도는 비판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이제 완벽한 해결책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이런 진정한 사랑, 뭐 희생, 관용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몇백 년의 평화가 일단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그 증오의 연쇄가 돌아온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게 다 해결될 날이 오지 않는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이 작가는 결국에는 대화, 용서, 사랑 이런 걸로 인한 해결의 희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상주의, 도덕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복음적인 걸 의도했다고 생각하냐? 기독교적인 거를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기독교를 의도한 건 아닐 텐데, 일종의 어떤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기독교적인 정신, 그런 거를 갖다가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서사를 아이언맨을 통해서 투영했지만 기독교를 보여줄 의도는 없었던 것처럼, 증거의 거인도 문화적으로 복음을 보여준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약간 그게 에렌의 희생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궁극주의 용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주의자에 가까워요. 오히려 이상적인 반전주의자에 가까운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나이브해 보이면은 욕을 너무 먹고 또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나이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설정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작가를 오해하게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만든 많은 상황 설정, 그리고 거벤져스를 통해 투영한 작가 자신의 이상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일리가 있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격의 거인이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정도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완성도도 높아졌고, 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작가가 의도한 건 이 오히려 반대편에 이 애들 아니야? 작가가 의도한 건 예거파를 옹호하는 거 아니야? 지크를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자신을 가장 투영한 인물은 아르민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생긴 것도 아르민이랑 가장 닮으셨던데 보니까. 네, 작가는 진주인공을 아르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이 아르민이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파라디 섬에 그 이야기를 들고 가잖아요. 아르민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대화가 될 거야, 이렇게 사절단으로 가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아르민이 이 모든 진격의 거인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한테 오는 걸로 느껴졌어요.
보는 사람들한테 가져오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 아르민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보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거파가 되겠어.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뭐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각자의 삶에 그런 거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아르민이 이 이야기를 들고 갈 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르민이 예를 들어서 파라디섬에 이거를 들고 가면 이걸로 사절단으로서 가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에렌 예거처럼 하자? 아니죠.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기독교적 엔딩으로 끝맺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쳐도 그 성경의 엔딩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다 감화되고 인간들이 결국 화해와 용서와 모든 것들로 모든 전쟁과 폭력과 증오를 다 끊어냈다. 우리의 자력으로. 그런 엔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엔딩이 성경에서도 안 나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엘빈 살리기, 아르민 살리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아르민이 살았던 그런 미래만을 보고 있어. 아르민이 산 미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엘빈이 살았을 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엘빈이 살았으면은 당연히 현재와 같은 길을 갔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엘빈이 만약에 살았다. 그리고 땅울림 막는 그 지점까지 갔다. 그러면 한지가 조사병단 병장이 그러니까 단장이 아니니까 막으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지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엘빈을 살렸어야 됐네. 일단 아르민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크를 설득도 못했을 거고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엘빈이 살았다면 엘빈은 엘빈의 방식으로 뭔가를 많이 풀어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강점이 다르다. 이제 엘빈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리더십, 장수 같은 느낌이죠. 근데 아르민은 이제 책략가 같은 느낌이죠. 근데 하드 캐리를 한 걸 치면은 아르민이 더 많아요. 아르민은 하는 선택마다 다 족족 맞아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르민이 근데 이거는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보가 달라, 균형이. 정보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르민이 한 것만 보기 때문에 애니의 쥐불놀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선 넘었어. 쥐불놀이는 선 넘었어. 진짜 가장 캐릭터의 외형 덕분에 덕을 보고 많이 세탁이 된 캐릭터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와 반대될 수도 있겠지만 애니는 좀 더 고생을 했어야 된다. 애니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초반부의 그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에 비해서 후반부에 굉장히 감정이 많은 인물로 바뀌었어요. 가비는 제가 한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왜냐면 가비가 이 뭐랄까 진격의 거인의 이 잔혹한 세상, 이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캐릭터라 생각해요. 잔혹해. 이 증오 연쇄 안 끊길 것 같아. 근데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게 가비예요. 가비는 역 에렌으로서 이 작품 전체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친구고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가비를 싫어하는 건 작가의 의도라고. 작가가 이 모든 문제를 메타적으로 보게 만들려는 어떤 장치에 당한 거지 말에부터 이 스토리가 진행됐으면 여러분들은 다 가비를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가비 지지자는 존중하지 못하겠네요. 네,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가비 혐오자 존중할게요. 왜냐? 난 숲을 나갔으니까.
팔코는 여러분 팔코랑 가비를 비견시키면서 가비를 욕해요. 팔코는 안 그랬지 않냐. 근데 팔코랑 가비는 애초에 달라요, 완전히. 팔코는 애초에 전사로서 가비만큼 몰입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가비만큼. 그러니까 가비는 따로 봐야지. 가비만큼 세뇌되고 가비만큼 내가 정말 명예 말의 전사가 돼서 저 파라디 섬의 악마를 없애고 내 가족을 부흥시키고 우리 에르디아인 인종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게 만들 거야. 나는 그 벅찬 꿈, 그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파라디 섬에 갔을 때 겪는 일, 그거는 팔코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팔코는 이렇게 했는데 가비는 왜 못했냐? 아예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비에게 팔코처럼 했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인 겁니다. 가비 정도로 세뇌되고 그 정도의 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애가 나중에 어떻게 반성하게 되는지를 봐야죠. 그거를. 그렇지 않나요? 팔코는 애초에 그 전사에 크게 그런 게 없어. 그냥 얘는 가비 무새야. 가비가 그냥 갑옷거인이 돼서 빨리 죽는 게 싫어서 자기가 갑옷거인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무튼 몰랑 난 가비 좋아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가비를 싫어하면 뭐 너네는 뭐 숲을 못 나간 거다. 너네는 이 만화를 이해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나치게 이 만화 스토리에 집중을 안 하고 어떤 주제의식에 갇힌 이야기고, 만화 스토리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가비를 싫어할 수 있죠.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번쯤 이제 주제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가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를 했을 때 이 작품 전체에서 주제를 가장 잘 보여준 캐릭터 중 하나가 가비다. 또 어떤 미래의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래에 이렇게 생각이 바뀐 애들이, 이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편견이 없는 친구들, 증오의 연쇄를 끄는 친구들, 팔코와 가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리바이와 같이 이제 지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얘네는 좀 조사병단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위해서 심장을 바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겠죠. 팔코 새 변신이 애니에서 제일 억지 같았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전 인정해요. 그때까지 짐승 거인이 원숭이인 것처럼만 나왔다가 갑자기 그 거인 엑스포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짐승들 나와서 저건 뭐지? 전 진짜 저게 시조의 신화적인 거인인가? 뭐 엄청 미노타우루스 같은 애들도 있고 막 뱀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저게 진짜 뭔가 시조에 더 비밀이 숨어 있나? 근데 3화밖에 안 남았는데 비밀이 더 있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짐승이나 변신할 수 있다고? 갑자기? 그건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날아가서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게 아니었나 싶고. 아니 근데 지크 전대 짐승 거인이 그 전에 나온 적이 있나요? 어떤 모양인지? 크서버 씨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 마지막 장면 전에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 있으면 인정. 그런 복선 인정. 쿠사바가 양 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면 약간 얘기 달라지는데. 그것도 그래. 로드레이스가 갑자기 왜 그렇게 거대한 거인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거인 관련된 것들은 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 왜냐면 거기엔 거인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학문입니다. 거인을 연구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한지는 나래에서 태어났다면 더 즐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인 학자가 됐을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파라디섬에서 근데 파라디섬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세이브 없이 게임 처음부터 하는 재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지는 더 즐거웠을 수도 있다. 그거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에렌이 예술을 모티브로 한 것 같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때 포즈, 뭐 자기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인류를 위해 죽는다 이런 것들로 어떤 모든 메시아 서사의 그런 깃틀은 예술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네, 내용적으로는. 2000년 이런 것도 그냥 그거에 그러니까 상징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강화되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막 1777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2000년 하면 의미심장한데? 2000년 뒤에 너에게? 2000년? 메시아? 예수? 이렇게 좀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붙이면 다 되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로마 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무 안에 들어가서 그 돼지의 악마와 만나는 장면은 이제 에덴 동산의 하와를 굉장히 모티브로 한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죠. 아까부터 말했던 건데 에르디아인 좌표 다 데리고 가서 살면 안 됨? 좌표 다 데리고 가서 사는 거는 무한츠쿠요미죠. 무한츠쿠요미. 우치하 마다라가 하고 싶었던 무한츠쿠요미인 건데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좌표가. 그런 데서 이제 살겠다는 건데 그 밖에 이제 멈춰 놓고 그렇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현실이 아니니까 좀 찝찝하죠. 해봤자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니까 거기서 사는 거는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죠.